자, 우리 3단원 보시면 우리 3단원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우리 설명하는 글과 관련된 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단원에서는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을 거고 이 설명 방법이 설명 대상의 특성에 맞게 적절했는가 또 판단해 볼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으면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설명 방법 파악하고 대상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해서 글의 짜임까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거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3의 2단원에서는 설명하는 글쓰기까지 하는 것이 3단원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전에도 얘기를 할 적이 있었는데 미래음 단원 중에서는 3, 4단원이 제일 어려운 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3, 4는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시면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자, 우리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니까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어볼 거고 자, 이런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이해하고 나면 특성에 맞게 설명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고쳐쓰기 일반 원리를 고려해서 이거는 그 설명하는 글쓰기에서 나올 거예요. 일반 원리는 4가지입니다. 자, 4가지는 우리 3의 2 들어갔을 때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 볼 것은 설명하는 글이니까 설명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자, 우리 설명문은 뭐 하기 위한 거다? 바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 우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뭐가 들어있다?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의 정보가 들어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설명문은 정보니까 우리 첫 번째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을 전달해야 됩니다. 정보니까 사실성이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또 이 정보를 독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단어를 너무 어렵지 않게 평범하고 쉬운 단어를 쓸 거예요. 이게 평이성이라고 부르고 자, 문장의 뜻이 분명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명료성 자, 그리고 설명하는 글은 굉장히 체계적인 글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체계성 자, 다섯 번째 체계성까지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설명하는 글을 다 읽고 나서 설명하는 글의 짜임에 맞게 나누어 보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자, 체계는 어떤 거라고 그랬니? 바로 처음, 중간, 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단계마다 하는 역할들이 있죠. 자, 처음 부분에서는 일단 설명할 대상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해줄 거고 그리고 이 정보를 알고 싶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흥미나 관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넣어줄 거다. 자, 중간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때 대체로 정의, 분류, 분석, 비교대조, 예시와 같은 설명 방법들이 사용되게 될 거고요. 물론 중간에만 쓰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쓸 거기 때문에 중간에 위주로 나오게 되겠죠. 자, 끝부분 가면 중간에 했던 정보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글쓴이가 뭐 독자들에게 하는 어떤 당부나 혹은 앞으로의 전망과 같은 것들을 밝히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설명하는 글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설명하는 글 바로 들어가 볼 거고요. 우리 고쳐쓰기는 3의 2단원에서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 자,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 자, 설명하는 글이라는 건 우리 아까도 나왔었죠? 바로 뭐를 어떤 대상에 대한 개념이나 지식 등을 설명하기 위해 자, 그래서 개념을 정의하거나 자, 정의가 뭡니까? 어떤 것의 개념을 밝혀서 뜻을 풀어주는 것을 정의라고 하지. 예시는 뭐예요? 예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도와주는 설명 방법이 예시. 비교 대조는 뭐니? 두 가지 정도,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서로 견주면서 공통점으로 특성을 설명하면 비교, 차이점으로 특성을 설명하면 대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하는 글은 뭐 한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포인트죠. 자, 그래서 우리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글 읽기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니? 바로 대상의 개념이나 특성을 드러내기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설명 방법이라는 게 꼭 어떤 한 문장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글 전체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장이나 문단을 넘어서 설명 방법은 글 전체 수준에서도 사용된다는 게 포인트. 왜? 우리 이번에 볼 설명문을 보면 전체적으로 뭐가 사용돼요? 예를 들면서 설명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시의 설명 방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떤 문장에서만 설명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것 안에서도 설명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설명 방법을 왜 한다고 그랬니? 일단 내가 글을 쓸 때 설명 방법을 쓰는 이유가 뭐야? 대상의 특성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쓸 거라고 했어. 그럼 내가 이 설명 방법을 잘 이해하면 뭐가 좋겠니? 대상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설명 방법을 파악해서 읽으면 자, 뭘 할 수 있을까? 대상의 특성, 그리고 각각의 글의 짜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전개 방식이나 구조,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는 것. 또 이해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수도 있다? 글을 비판적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었을 때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통 적절한 건 어떤 거이니? 대상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글의 전개 방식,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 글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다. 이것 말고 다른 게 나오면 걔를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자, 설명 방법의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자, 이걸 하다 보면 잘 아는 친구들은 다 아는데 자꾸 하네 하는 친구도 있지만 진짜 시험 보기 직전까지도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답답해. 이거 제일 중요해. 가장 기본이야. 그리고 이건 이 단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명하는 글을 볼 때마다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정의. 정의가 뭐예요? 대상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방법입니다. 뜻을 풀어줄 거야. 자, 예를 들면 표준어란 자, 표준어의 개념을 풀어주고 있죠. 자, 이렇게 개념을 풀어주는 걸 정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개념어 혹은 전문어를 쓰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단어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해를 도와주려면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정의의 설명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시. 자,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보일시 보여준다. 자, 그럼 어떤 예를 들 거야? 내가 뭔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데 읽는 애들이 약간 낯설고 이해가 잘 안 될 때 비슷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익숙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다른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뭐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 있는 구체적이고 친근한 예. 독자들이 잘 알만한 거 이걸 예로 들어줄 거야. 예를 볼까? 예전에는 우리를 감싸주고 있는 자연이 쓰레기들을 다 흡수해줬어. 그러면 어떻게 흡수했다는 얘기지? 이해가 안 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먹다 남긴 음식 쓰레기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퇴비라는 것으로 퇴비 다 알잖아. 뭔지 알죠? 퇴비. 자, 거름으로 이용돼서 자연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예로 구체적인 예로 나와서 그래서 자연이 쓰레기를 흡수했다는 뜻이구나. 이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비교대조는 묶어서 보통 많이 나오죠. 둘 이상의 대상을 견줘서 설명해요. 보통 문제에서
이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는데 적절한 설명 방법이 연결된 거 하고 나왔을 때 대체로 두 가지가 같이 나온다. 예를 들면 소설과 영화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두 개니까 두 개를 견줘서 설명하겠구나. 비교대조 쓰면 되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비교는 뭐예요? 공통점. 대조는 뭐예요? 차이점.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분류 구분이 나오고 있어요. 자, 분류 구분. 자, 얘는요, 일정한 기준. 자, 기준이 있어. 기준이 있어서 나누거나 종류별로 묶어서 설명합니다. 자, 기준에 따라 나누는 걸 구분이라고 하고요. 종류별로 묶어주는 걸 분류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냥 종류라는 말이 나오면 분류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엄격하게 구분하진 않았고 기준에 따라 나누거나 묶었다? 그러면 분류 구분하고 묶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악기는 뭐에 따라?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이게 기준이야. 자, 줄을 켜거나 타서 소리를 내는 악기, 입으로 불어서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악기,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나눠줬죠. 자, 이렇게 되면 구분했다라고 보는데 분류 구분 그냥 뭉뚱그려서 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눠주는 게 구분, 묶어주는 게 분류예요. 자, 그 다음은 인과가 나오고 있어요. 인과. 자, 인과는 원인 할 때 인하고 결과 할 때 과.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거 나오면 혹은 아서 어서로 연결되면 대체로 인과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볼까?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자, 이건 뭐예요? 원인.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고 환경은 점점 더 오염되고 있는 결과. 자, 이렇게 연결되면 인과입니다. 자, 그리고 분석. 자, 분석은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쪼개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 초침, 분침, 시침, 숫자판, 태엽 등으로 나눠주고 있죠. 자, 나눈다는 말 때문에 분류 구분하고 헷갈려 하는데, 자, 분류 구분 같은 경우는 보면 줄을 켜거나 타서 소리를 내는 악기. 자, 이것도 악기 안에 들어있는 거죠. 악기의 종류라고 본다면 분석은 초침 하나만 가지고 시계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시계를 이루고 있는 요소에 불과하다. 자,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거 말고도 설명 방법 더 있는데 우리 뒤에 나오는 설명문 맨 끝에 전문가의 말을 끌어다 쓰는 인용이 나오기도 하죠.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끌어서 쓰는 설명 방법입니다. 비슷한 애들을 쭉 늘어놓으면 열거라고 하고요. 어떤 순서나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과정의 설명 방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우리 일단 여기까지 밑에 다 보지 말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나서 본문으로 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답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우리 1번부터 다 풀었죠? 자, 우리 1번 보시면 어떤 대상에 대한 개념이나 지식 등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개념, 지식 등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쓴 글을 설명하는 글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2번 가시면 OX 해볼까? 1번. 글에 어떤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파악하며 읽어야 대상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글의 구조나 짜임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2번.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과 어울리는 설명 방법을 사용했는지 자, 적절성을 판단하면서 읽을 거죠. 3번. 사용된 설명 방법이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자, 그 특성과 잘 맞는지 판단해 볼 거고요. 4번. 하나의 글에 얼마나 많은 설명 방법. 설명 방법을 꼭 많이 써야만 좋은 글이 아니고 대상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설명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X. 자,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을 때 효과가 아닌 거 우리 아까 봤었죠?
3번입니다. 왜? 자, 주장의 신뢰도라고 했어. 자, 설명하는 글은 주장하는 글이 아니죠. 자, 주장의 신뢰도를 평가하려면 뭘 봐야 돼? 논증 방법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설명 방법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디부터냐? 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설명 방법이 뭐냐?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사건의 원인과 결과 했으니까 원인 할 때 인, 결과 할 때 과, 인과. 자, 5번 OX 해볼까요? 정의. 국어는 자 국어의 개념, 뜻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어를 이루는 말이다. 자, 정의는 뜻을 풀어주는 거니까 맞다. 자, 예시. 예전에는 우리를 감싸주고 있는 자연이 쓰레기들을 다 흡수해줬다. 자, 우리 여기 얘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뒤에 얘가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얘가 나오지 않네요. X. 대조, 전설은 특정한 증거물이 있어야 하고 민담은 증거물이 필요하지 않다. 차이점이죠. 전설과 민담을 견주어서 증거물의 유무라는 차이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고. 자, 분석 맞죠? 보나마나네요. 자, 시계를 이루고 있는 요소로 나눠줬어요. 자, 분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종류별로 묶어주는 게 분류.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줘서 공통점으로 설명하면 비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설명 방법 다 봤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자, 팝콘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대체로 어떤 설명 방법을 쓸 수 있겠니? 자, 어떤 절차에 따라서 팝콘을 만들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과정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왼쪽보다는 오른쪽이죠. 자, 과정이라는 설명 방법을 써서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제목이 그림에서 들려오는 소리. 자, 그림은 눈으로 보는 건데, 자, 이 그림을 보면 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했어. 자, 얘가 말하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소리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뭘로 표현한 거야? 그림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우리 그림 속에 나타나 있는 공감각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됩니다. 그림에 나타난 공감각. 자, 그림에 나타난 공감각에 대한 설명하는 글입니다. 자, 그림에 나타난 공감각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시각으로 바꿔준 건데, 자, 소리니까 뭐를? 청각을 귀로 듣는 것을 시각으로 바꿔주고 있어요. 청각의 시각화입니다. 자, 바로 귀로 듣는 소리를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림으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처음 부분에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이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바로 이어서 처음에 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광균의 외인촌이라는 시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 보면 자, 공백한 하늘에 걸려있는 촌락의 시계가 여인 손길을 저어 10시를 가리키면 바로 시계바늘을 손이라고 해서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나타나고 있고요. 날카로운 고탑같이, 자, 뭐뭐같이 지규법입니다. 언덕 위에 솟아있는 퇴색한 성교당의 지붕 위에선, 자, 여기가 중요하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자,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얘가 말하려는 건 뭔데? 종소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걸 마치 종소리가 분수 같고 푸른색으로 흩어진다 라고 소리를 보이는 걸로 바꿔서 표현해요. 자, 그래서 분명히 소리인데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이런 걸 공감각이라고 하고, 자, 소리, 귀로 듣는 청각을 뭘로? 시각으로. 화가 뭐냐면 될 화자. 원래는 청각인데 시각처럼 되게 바꿔
부어서 표현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청각에 시각화가 나타나 있는 시. 자, 이 시를 먼저 보여준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니? 자, 이 설명문의 시작. 설명문의 시작은 뭐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일단은 설명 대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흥미나 관심을 유발해야 돼. 바로 공감각에 대해서 다룰 거라는 걸 보여주면서 또 흥미를 같이 유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내용 가기 전에 여기 읽기 중 활동에도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자, 외인촌에 자, 김강윤의 시 외인촌을 처음에 제시한 까닭은 뭐 때문이다? 바로 설명할 내용, 바로 공감각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 그리고 뭐 했다? 공감각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자, 바로 외인촌을 앞에 제시한 이유 두 가지죠. 흥미와 관심을 끌어주고요. 설명 대상에 대한 흥미, 관심, 그리고 공감각에 대한 이해도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갈게요. 자, 김강균의 시 외인촌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크게 낭독해 보세요. 시인은 귀로 듣는 종소리를 눈으로 보는 분수에 비유했네요. 종소리에서 색깔, 푸른색이라는 색깔까지도 보는군요. 시인처럼 소리를 들으면 모양이나 색깔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공감각자들이죠. 공감각이란, 자, 공감각의 뜻을 풀어줍니다.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자, 뭐가 나오고 있다? 바로 정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공감각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설명 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해라 라고 하면 정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공감각의 뜻을 알기 쉽게 풀이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어서 적절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 처음 부분은 뭐가 나왔다? 공감각의 뜻, 바로 정의의 설명 방법으로 공감각의 뜻을 풀어서 설명했다. 자, 그럼 중간으로 가볼까요? 자, 중간 1. 자, 영국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 풍덩을 감상하면 하면서 중간 1에서는 바로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이 뭘로 나오고 있어요? 예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고 있죠. 자, 공감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풍덩이의 예,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준 거야? 바로 그림에 나타나 있는 공감각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독자들에게 그림에 나타난, 그림 속에 나타나 있는 공감각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호크니는 수영장에서 다이빙할 때 들리는 풍덩 소리를 그림에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여기에도 청각의 시각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 귀로 듣는 풍덩 소리를 어떻게 눈으로 보게 했을까요? 자, 이게 첫 번째 내용. 다른 색으로 할게요. 자, 여기는 내용을 정리할 때 여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귀로 듣는 풍덩 소리를 어떻게 눈으로 보게 했을까요? 자, 어떻게 했대요? 색채와 기법, 구도 등 여러 요소로 조화를 이루어 그것을 가능하게 했죠. 자, 그럼 하나하나 얘네들을 이루고 있는 요소, 여러 요소로 잘라서 설명할 겁니다. 요소별로 잘라볼 거야. 자,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먼저 색채를 살펴볼까요? 수영장의 파란 물과 다이빙 보드의 노란색이 무척 선명하게 보이는군요. 유화물감 대신 아크릴 물감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아크릴 물감은 유화물감보다 빨리 마르고 색채도 더 선명하고 강렬합니다. 다음은 기법입니다. 물보라가 일어나는 부분만 붓으로 흰색을 거칠게 칠하고 다른 부분은 롤러를 사용해 파란색으로 매끈하게 칠했네요. 선명한 아크릴 물감, 거칠고 매끈한 붓질의 대비가 다이빙할 때의 풍덩 소리와 물보라를 강조하고 있죠. 끝으로 구도인데요. 캘리포니아의 집, 수영장의 집 수평선,
다이빙 보드의 대각선이 야자수 줄기의 수직선과 대비를 이루네요. 거실 유리창에는 맞은편 건물이 비치고요. 한낮의 눈부신 햇살과 무더위, 정적을 나타낸 것이죠. 자, 지금 우리 이 부분에서 뭐가 사용되고 있어요? 바로 풍덩 소리를 눈으로 보이게 한 요소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구성 요소별로 나눠서 설명하는 방법 뭐라고 그랬어? 분석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사용된 설명 방법은 뭐다? 분석이다. 분석. 자, 분석의 설명 방법으로 색채, 기법, 구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은 뭐가 나오냐면 왜 다이빙하는 사람을 그리지 않았을까요? 자, 다이빙하는 사람을 그리지 않은 이유. 만일 물에 뛰어드는 사람을 그렸다면 그 멋진 모습에 눈길을 빼앗기면서 풍덩 소리를 듣는데 방해를 받았겠죠? 즉, 풍덩 소리에만 모든 감각이 집중되도록 사람을 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호크니는 우리가 상상의 귀로 풍덩 소리를 듣기를 바란 것입니다. 상상력은 공감각을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요, 첫 번째로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고요. 자, 우리 여기서 사용한 설명 방법. 첫 번째,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을 예로 들어줬고, 자,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자, 풍덩 소리가 눈에 보이게 한 비결, 분석의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중간 1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2로 넘어가 볼게요. 중간 2로 가면 이제 또 다른 그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화가 기모득은 아에서, 자, 기모득의 아라는 그림을 역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죠. 예시. 자, 소리가 들리는 그림을 뛰어넘어 소리와 글자, 그림이 하나가 되는 공감각적인 작품을 창조했군요. 아라는 그림은 한글 아자이면서 소리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 첫 번째 나오는 거, 왜 아자를 거꾸로 썼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먼저 화가는 왼손잡이예요. 다음은 아자를 바로 쓰면 글자로 읽히지만 거꾸로 쓰면 그림이 됩니다. 거꾸로 쓴 아는 더는 글자가 아니라 선이나 모양, 먹의 짙고 엷음 등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왜 아자를 거꾸로 썼는지.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아자를 고른 이유. 자, 아자를 고른 데에도 이유가 있어요. 자, 왜요? 한 글자는 형태로 보이기 쉽지만 바로 형태로 보여주기 위해서. 형태로 보이기 쉽지만 두 글자부터는 단어의 의미가 먼저 떠오르니까 상상력이 갇히게 되죠. 자, 그럼 아자 한 글자를 한 이유는 상상력이 갇히지 않고 형태로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게다가 아자는 글자 자체도 아름다운 데다가 가장 강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아자를 고른 이유 두 가지가 나왔죠? 자, 예를 들면 사람들은 감탄할 때도 아, 탄식할 때도 아 하고 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아자를 고른 이유 두 가지가 나왔고, 자, 그 다음 내용은 뭐예요? 아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 비결이 궁금하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아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 비결로 먼저 아에 나오는 이응을 쪼갰어요. 아, 이응을 자세히 보세요. 허공에 떠 있는 데다가 먹물이 짙거나 엷은 부분도 보이네요. 자, 아를 발음할 때 성대에서 울림이 생기는데 그 떨림 현상을 이응에 표현했고요. 반면 모음 아는 붓에 속도를 실어 단숨에 선을 그었네요. 아 소리를 낼 때의 강렬한 느낌, 그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모음 아에 담은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지금 보시면 뭐가 나니? 아라는 그림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이응과 모음 아로 나누어서 쪼개서 설명했으니까 역시 분석. 역시 분석.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자, 김호득은 한글의 형태를 빌려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김호득이 한 말을 끌어다 쓰는 인용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 그림은 단순히, 자, 여기 요거도 표시해야 돼요. 한글의 형태를 빌려 그림을 그리는 이유. 내 그림은 단순히 문자가 지닌 추상적 형태에 이끌려 조형성만을 빌려온 그림들과는 다르다. 내가 한글에 매혹된 것은 조형성과 상징성, 시간성, 공간성, 소리까지 모두 표현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 하나로 시가 되고 그림이 되고 음악이 되는 공감각적인 작품을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그림의 예를 드는 예시와 그림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나누어서 들어오세요. 자, 설명하는 분석의 설명 방법까지 사용이 됐습니다. 자, 우리 끝부분 보면 자, 이제 요약 정리 들어가죠? 누구나 어릴 적에는 공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자라면서 이런 특별한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하네요. 여기선 제안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자,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 예술작품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술작품과 가까워지는 것. 자, 감각의 박물학이라는 책을 쓴 다이앤 에커먼은 역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고요. 자, 뭐를 높인다? 신뢰도를 높인다. 공감각이 일반인들보다 예술가들에게서 7배나 많이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이번 기회에 공감각적인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취미를 가지면 어떨까요? 그래서 비결에 대해서 제안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글의 짜임과 설명 방법이 적절했는지를 이어서 볼 거고요. 일단 여기 8번까지 문제 먼저 풀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내용 볼게요. 자, 이 글의 설명 대상을 파악하고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설명하려는 대상이 뭐였니? 바로 공감각인데 어디에? 그림에 나타난 공감각을 중심으로 설명해 줬고요. 그래서 설명 대상은 누구다? 그림에 나타난 공감각이다. 자, 그러면 두 미술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바로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하고 김호득의 아, 자,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둘 다 공감각이 드러난 작품으로 자, 이것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자, 우리 여기서는 설명 방법의 종류를 파악해 볼 건데요. 자, 우리 앞에서 다 봤었죠? 대상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이 정의, 그리고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이 예시, 자, 그리고 둘 이상의 대상을 견줘서 공통점, 비교, 차이점, 대조라고 얘기했고, 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 나누면 구분이고 종류별로 묶으면 분류인데 우리 여기서는 엄격하게 나누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종류 나오면 그냥 분류라고 하기도 해요. 자, 인과, 원인과 결과, 분석은 이렇게 로봇을 머리, 몸통, 팔, 다리로 나누고 있죠. 자, 이 얘를 이루고 있는 요소별로 쪼개서 설명하는 게 분석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봤었던 거. 자, 공감각이란 자, 어떤 대상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정의. 자, 호크니가 풍덩 소리를 어떻게 눈에 보이게 했을까요? 자, 여기를 먼저 색채, 그리고 기법, 그리고 구도. 자, 그림을 이루고 있는 요소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분석의 설명 방법이 사용됐다. 여기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 설명 방법을 파악하고 나면 대상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의 구조를 알고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랬어. 그러면 바로 우리 구조로 넘어가 줘야 되겠죠? 자, 우리 설명하는 글은 굉장히 체계적인 글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봅시다. 처음 부분에서는 설명 대상, 공감각을 소개하면서 공감각의 뜻을 밝혀서 공감각이란 자 뜻을 밝혀서 설명하는
정의의 설명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자, 중간 1에 가면 풍덩을 예로 들어줬고요. 중간 2에 가면 역시 김호득의 아라는 작품을 예로 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풍덩, 아를 예로 들고 있기 때문에 중간 1에서는 예시가 사용돼요. 우리 구조만 봤을 때는 분석은 나오지 않죠? 자, 끝으로 가면 공감각을 되살리기 위해 공감각적인 예술작품을 감상할 것을 권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처음, 중간, 끝부분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갔을 때 중간 1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중간 2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정보를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문제에서 다음 중 뭐 맞는 거 틀리는 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지문 안에 있는지를 꼭 찾습니다. 내가 봤을 때 나는 이거 있는 걸 확실히 알아. 그런데 문제 낼 때는 그 부분을 빼고 낼 수 있으니까 꼭 지문 안에 있는지 내가 아무리 자신 있어도 꼭 확인하고 가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 글에 주로 쓰인 설명 방법은 뭐다? 정의와 예시다. 왜? 위에 구조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구조에서 처음 부분의 공감각의 뜻을 밝혔고 중간 부분에서는 풍덩하고 아의 예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정의와 예시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지 판단해보면 예로 든 그림을 보면서 공감각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었고요. 자, 특히 구체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예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이니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말을 넣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자, 우리 설명 방법을 알고 나면 뭐 하라고 그랬죠? 적절성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 적절성을 평가할 때는 설명 방법의 특징, 이 설명 방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 자, 그래서 공감각을 설명할 때 뭐 했냐면 정의를 써. 정의는 어떤 효과가 있니? 정의는 대상의 뜻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공감각이라는 말에 뜻인지 알게 돼서 이해가 잘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뜻을 설명해줘서 이해가 잘 되었다. 혹은 나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을 설명하기 위해 분석의 설명 방법. 자, 분석은 뭐예요? 어떤 것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지. 그래서 분석으로 이 그림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요소를 먼저 파악하고 글을 읽으니까 그림에 관한 설명이 더 잘 이해가 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5번. 다음 글에 쓰인 설명 방법을 알아보자 했어요. 자, 먼저 뭐가 나오냐면 독도 주변의 해저에 대한 글이 나오고 있어. 자, 설명 대상은 뭐라고 그랬죠? 독도 주변의 해저가 설명 대상입니다. 자, 우리 얘는 인과가 사용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세요. 독도 주변의 해저는 수심이 얕고 평평한 대륙붕 지형이 발달해 있다. 이게 원인이죠. 그 결과 자, 일단 이러한 대륙붕 지형은 수심이 얕아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강압성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많이 서식할 뿐만 아니라 수심이 얕아 물고기의 산란에도 유리해요. 자, 여기도 요렇게. 자, 그래서 그 결과 독도 주변에는 황금어장이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핵심 내용은 독도 주변에 황금어장이 만들어지는 원인 혹은 만들어지는 이유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자, 원인은 수심이 얕고 평평한 대륙붕 지형이 발달해 있어. 그래서 물고기의 먹이가 많고 산란에 유리해. 그래서 황금어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세 단계로 잘라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설명 대상은요. 우리 종과 서양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다르다 했으니까 뭐가 사용된다? 대조가 사용된다. 자, 서양종은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자주 보았듯
종 위쪽이 좁고 아래쪽은 벌어져 있다. 종 속에 쇠막대기로 종의 안쪽을 두드려 친다. 주로 높은 곳에 매달아 놓기 때문에 종소리는 가늘고 높다. 또한 종의 몸통을 주로 황둥으로 만들었으므로 대체로 누런색을 띈다. 바로 서양종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우리 종은 자 차이점이죠. 몸통선이 부드럽게 내려오다 아랫부분이 약간 안쪽으로 오므라져 있다. 우리 종은 서양종과 달리 커다란 나무 막대로 종의 바깥쪽을 쳐서 소리를 낸다. 종을 치는 나무 막대를 장목이라고 하는데 종 바로 옆에 매달아 놓는다. 우리 종은 땅에서 그리 높지 않은 곳에 걸어 놓기 때문에 종소리가 아래쪽으로 펼쳐진다. 그래서 굵직하면서 은은한 소리가 난다. 또한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푸른색을 띈다. 자, 우리 종의 특성. 자, 그래서 우리 나달락의 중심 내용은 뭐예요? 바로 서양종과 우리 종과 서양종의 특성에 대한 글이고 대조의 설명 방법이 사용된다. 우리 가는 뭐라고? 독도 주변에 황금어장이 만들어지는 이유 또는 원인이라고 했고요. 나는 우리 종과 서양종의 특성에 대한 글입니다. 자, 그럼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 자, 우리 지금 나온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 여기서 설명 대상 찾고 내용 정리하라고 했는데 이거 은근히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가에서 설명 대상은 독도 주변의 해저였고요. 자, 먼저 독도 주변의 해저는 대륙붕 지형이 발달했고 그래서 물고기의 먹이가 많고 산란에 유리하고 그래서 황금어장이 만들어진다. 인과의 설명 방법을 사용했죠. 나에서는 서양종과 우리 종이 설명 대상이고요. 일단은 모양. 자, 모양이 서양종은 위가 좁고 아래가 벌어져 있는데 이렇게 우리 종은 안쪽으로 살짝 오므라져 있어요. 또 얘는 이 안에 쇠막대기가 들어있어서 안쪽을 두드려서 하고요. 보통은 높은 시계탑 위에 있고요. 여기에 줄이 매달려 있어서 아래에서 사람이 줄을 당겨서 소리를 내죠. 자, 그래서 어때요? 가늘고 높은 소리가 나고 누런색입니다. 우리는 되게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서서 옆에 막대기를 그림 되게 이상하네. 사람이 옆에 이 막대로 쳐가지고 우리 보통 제아의 종소리 같은 거 원래 종이 더 큰데 우리는 종이 엄청나게 크죠. 자, 이렇게 종을 쳐서 소리를 내고요. 굵직하면서 은은한 소리 그리고 푸른색이다 라는 차이점이 나와서 대조의 설명 방법. 자, 그래서 인과를 쓰니까 어떻다? 대륙붕 지형이 황금어장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이해가 잘 됐다. 대조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특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됐고 우리 일단 여기 18번까지 풀고 추가 프린트 풀어볼게요.